왕실 가정교사는 재능 있고 총명한 사람들로 선발되어 왕자들을 보살피며 왕위 계승을 준비한다. 왕자를 위해 그리고 나는 왕실 가정교사로 선택된 사람을 만났다. 이 두 사람은 왕이 불러 가르치도록 한 이들이다. 4명의 어린 왕자를 돌보기 위해서다. 왕에게는 5 아들과 1 딸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왕은 2 사람에게 네 형제를 교육시키길 원했다. 왕은 네 자녀 모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긴 여행 끝에 왕실 가족의 성에 도착했지만 군인들이 그를 막았다. 그들은 그를 어린애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정교사임을 증명하려 했지만 군인들은 그를 진짜 가정교사의 아들로 오해했다. 왕비가 직접 마중 나와서야 그는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2 군인에게 자신이 성인임을 알렸다. 왕비는 군인들의 실수에 사과했지만 그는 오해받는 데 익숙해서 괜찮다고 했다. 그는 평민 신분으로 왕실 궁전에 들어간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왕비는 왕이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라고 봤다. 이전 가정교사들은 대부분 중도에 그만뒀는데 왕비는 내 아들이 모두 착하다고 생각했다. 2 사람도 이 사랑에 감탄했다. 하지만 왕자들이 어떻게 되든 그는 엄격하게 가르칠 것이다. 2 사람은 내 왕자를 만나 감탄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에서 나온 듯 아름다웠다. 첫 번째로 인사한 이는 레온, 에베레스트 산처럼 자존심이 높은 왕자였다. 2 번째는 막내릭으로 장난기 많고 쾌활했다. 3 번째는 브루노 왕자였다. 브루노는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2 사람이 학교를 다닌 적 없다고 하자 냉담해졌다. 둘째 형인 카이는 말수가 적고 갑자기 하네를 무섭게 노려봤다. 하네는 정보를 파악한 뒤 각 왕자를 인터뷰해 맞춤 수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레온은 가정교사를 싫어해 인터뷰를 거부했다. 브루노도 학교를 다닌 적 없는 가정교사가 필요 없다고 했다. 하네는 이전 가정교사들이 모두 그만둔 이유를 이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네 형제의 아버지인 왕이 그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이다. 레온은 하네의 수업을 거부하며 왕에게 하네를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릭은 손님이 온 시간이니 인터뷰를 원하면 나중에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다. 브루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네에게 인터뷰를 원하면 정시에 오라고 당부했다. 카이도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떠났다. 레온은 혼자 남겨졌고 하네가 그를 데리고 갔다. 자료에 따르면 레온은 겸손하고 침착하며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실상은 거만한 왕자였다. 하네가 왜 레온이 가정교사를 싫어하는지 묻자 그는 가정교사들이 모두 피망처럼 싫다고 했다. 그는 피망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전혀 어린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어린애 같았다. 진짜 이유는 가정교사들이 왕의 기분만 신경 쓰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공부를 싫어해 억지로 공부할 때마다 도망쳤고 아무도 쫓아가지 못해 결석이 많았다. 하네가 공부에 대해 말하자 레온은 도망칠 생각이었지만 하네는 레온에게 시험을 보게 했다. 레온은 곧장 도망쳤다. 정문이 막히자 창문으로 도망쳤지만 레온이 일기를 떨어뜨려 하네가 주었다. 일기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다. 레온은 일기가 릭의 것이라 생각해 돌려주려 했지만 릭은 시험을 치러야 돌려준다고 했다. 거절하자 하네가 모두에게 읽어줬다. 레온은 시험을 치렀고 하네는 레온이 게으르지만 진지할 때는 끝까지 문제를 풀려 노력한다는 걸 알았다. 일기를 읽으며 레온도 약한 면이 있고 브루노를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가 내세우는 거만함은 약한 면을 숨기려는 것이었다. 하네는 레온에게 하루 끝에 모임에 나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레온은 하네가 정말 가는 줄 몰랐다. 갑자기 하인이 레온에게 빵을 주며 노력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이 하네의 선물이었다. 그 후 하네는 2 번째 왕자인 브루노를 만났다. 천재로 불리는 브루노는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하네가 시험을 내자 빠르게 풀었다. 레옹은 자신이 릭의 것이라고 속인 줄 알고 하이네가 돌려주려 하자 그가 부탁해서 돌려주기로 했다. 그가 시험을 거절하자 하이네가 모두에게 읽어주었고 레옹은 시험을 하기로 했다. 하이네는 레옹이 공부를 게을리하지만 진지할 때는 끝까지 풀려고 노력한다고 느꼈다. 일기를 읽으며 레옹도 약한 면이 있고 브루노를 본보기로 삼고 싶어하며 그가 내세우는 오만함은 약한 면을 감추려는 것임을 알았다. 하이네는 레옹이 하루 끝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그 후에 수업을 시작했다. 레옹은 하인애가 진짜 간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하인이 레옹에게 케이크를 가져왔고 그 위에는 레옹이 노력했으니 이게 보상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 후에 두 번째 왕자인 브루노를 만났다. 그는 천재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로 하인애가 만나자마자 브루노에게 시험을 쉽게 내주었고 매우 빨리 끝냈다. 하지만 브루노는 다시 시험을 보고 싶어 했다. 하인애보다 똑똑한 가정교사는 없다고 생각해 진짜로 뭔가를 가르쳐주길 원했다. 그는 하인애에게 체스 대결을 제안했고 그런 말들이 오갔다. 설마 무모한 녀석을 만날 줄은 하며 흑이 당황했지만 백이 전부 체크메이트를 하자 놀란 흑이 인정하지 않아 브루노가 몇 과목 더 제안했다. 한해는 문제를 빠르게 풀었을 뿐만 아니라 브루노의 실수도 찾아냈는데 브루노가 너무 무리한 타심을 알게 됐지. 브루노는 자신이 절대 한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한해는 브루노가 쓴 논문을 보고 그가 쏟은 노력을 이해했어. 그리고 정확한 조언도 해줘서 브루노는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였어. 한해는 브루노가 단지 스승으로 삼을 사람을 찾고 있었음을 깨달았지. 바로 그때 릭이 뛰어들어 이쪽 인터뷰가 끝났다는 걸 보고 한해를 데려갔어. 한해는 릭이 외향적이고 자주 궁전을 탈출해 놀러 다니는 걸 알았지. 릭은 여자들에게 작업 거는 걸 좋아해서 한해가 릭을 만나자 릭은 여러 여자들을 데려왔어. 그 여자들은 한해가 귀엽다고 좋아했어. 한해는 가끔 오해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 후 릭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한해가 시험지를 줬지. 릭은 시큰둥한 척하면서도 여자들에게 답을 물어봤지만 한해는 그가 스스로 풀길 원했어. 릭은 대화하며 시험을 금세 끝냈어. 릭은 한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했어. 이전 사람들은 모두 명성이 있거나 왕실과 연관이 있었거든. 하지만 릭은 곧 심각한 표정으로 여자들을 맞으러 갔지. 한해는 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같다고 느꼈어. 겉으로는 멍청하고 놀기 좋아 보이지만 상대가 방심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 후 한해는 마지막 사람인 카이를 만나러 갔어. 카이는 위험한 사람으로 군사학교 시절 싸움도 했던 인물이었지. 방에 도착했을 때 하이는 카이가 밖에 나갔다고 했고 카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한해는 약속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급히 카이를 찾으러 나갔지. 정원에서 한해는 왕실개를 받고 걔가 그의 책을 가져갔어. 한해가 쫓아가자 카이가 자고 있었어. 카이가 깨어나 한해의 손을 잡았는데 부드러웠어. 카이는 한해를 스승으로 여겼고 자주 여기 와서 걔와 놀았대. 한해는 카이가 소문과 달리 전혀 다르다고 느꼈어. 카이의 눈빛은 사람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눈빛 같았지. 카이는 소통이 서툴렀고 부드러운 걸 좋아했어. 한해가 시험을 본다고 하자 순순히 시험을 봤지. 그때 카이의 막내 여동생 아델이 찾아왔고 카이는 한해에게 아델을 소개했어. 아델은 나중에 놀러갔고 카이는 한해를 스승으로 아주 좋아했어. 한해는 카이에게 회의에 바로 참석하라고 했고 카이는 기대대로 친근한 사람이었어. 한해는 카이가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게 틀렸다는 걸 알았지. 한해는 더 이상 소문을 믿지 않고 각 사람과 접촉하며 더 알아가기로 했어. 그것도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었지. 그날 오후 한해는 채점을 끝냈고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어. 브루노가 일찍 달려가다 레옹을 만났어. 아침에 반대하던 그가 갑자기 변한 걸 보고 레옹은 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브루노를 쫓아갔지. 브루노는 먼저 회의실에 도착했고 곧 넥도 와서 동생이 한해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 불만을 품었어. 그러다 싸움이 벌어졌고 카이가 와서 중재했어. 사실 둘 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카이가 순수해서 둘 다 반박하지 못했지. 레옹만 남았지만 브루노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 한해가 모두 모였을 때 가르치려 했거든. 브루노가 달려가려 할 때 레옹이 문 밖에 앉아 있었어. 레옹은 한해가 실패하는 걸 보러 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모두가 여기 있었고 각자 한해를 좋아할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한해는 여기서 시험을 치르기로 했어. 브루노는 당연히 만점이었고 카이는 87점, 릭은 간단한 문제에서 실수해 60점, 레옹은 모두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어. 레옹은 이름만 맞게 써서 1점 받았고 너무 부끄러워했지만 카이가 동생을 격려했어. 레옹은 운동은 잘했거든. 점수가 너무 끔찍했지만 레옹은 자신이 부끄러운 건 한해 때문이라 생각해 다시 도망갔어. 브루노는 레옹이 어릴 때 공부를 싫어했다고 알려줬어.
레용의 첫 가정교사가 엄격해서 뒤처지자 압박을 줬고 그 상처 때문에 공부와 가정교사를 모두 싫어하게 됐대. 실패했지만 모두가 여기 있었고 모두가 하이네를 좋아할 이유가 있어 하이네는 여기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브루노는 당연히 만점, 카이는 87점, 릭은 간단한 문제에서 실수해 60점, 레용은 모두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레용은 전부 틀렸고 이름만 맞게 써서 1점 받았다. 레용은 너무 부끄러워했지만 카이는 동생을 격려했다. 레용은 운동 과목에서 뛰어났다. 이 점수는 너무 끔찍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 건 하이네 때문이라 생각해 도망쳤다. 브루노가 레용이 어릴 때 가정교사가 엄격해서 공부를 싫어했다고 알려주었다. 뒤처지는 것 때문에 가정교사가 압박을 가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공부와 가정교사를 모두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이네는 레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가정교사의 의무는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이네는 3층에서 뛰어내려 레용을 따라잡으려 했고 특이한 자신의 말타기로 레용을 쫓았다. 발판에 닿지 못해 이렇게 탔다. 그는 멈추려 했지만 레용이 거부해 결국 달려가 레용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레용에게 그 점수에 대해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전혀 꾸짖을 생각이 없다고. 점수는 정말 끔찍하지만 가정교사의 임무는 그걸 바꾸는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 레용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그래서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르쳐 줄 거야.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들에게 왕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충분히 가르쳐야 해. 말하기도 전에 레용은 벌써 달려가 버렸어. 나는 자기 약점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 그게 좋은 성품이야. 레용은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동의한다면 내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걸으면 몇 시간이고 말은 이미 달려가 버렸고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브루노가 둘을 찾으러 가자고 했지만 병사들이 밤이라 안 된다고 했어. 두 스승과 제자는 밖에 텐트를 쳤고 익숙하지 않아. 고생해서 레용은 온갖 불평을 했고 하네가 말을 잃게 만들었어. 싸우다 지쳐서 결국 둘은 아침 전에 궁전으로 돌아왔어. 하네는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이 방 침대가 너무 넓어서 잠을 못 잤어. 아침에 두 사람이 침대 틈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 내가 레용 어디 있냐고 물으니 아직 자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학당에 가보니 레용이 이미 와서 하네와 함께 있었어. 나는 책더미를 꺼내 레용 가르치기 시작했어. 세용제는 이제야 도착했고 계속 싸우길래 카이가 중재해야 했어. 또 레용은 여기서 문제 풀다가 또 잠들었어. 그날 하네는 4명 모두에게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려고 도시로 데려가기로 했어. 레용은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하네는 옛날 한 공주가 백성들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놀다가 결국 백성들에게 뒤집혀 목이 잘렸다는 예를 들었어. 레용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삶을 배우기로 했어. 하네는 네 명이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변장시키기로 했어. 릭의 아이디어와 복장 방식을 내놨고 네 형제는 거리로 내려갔어. 4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릭이 자원해서 길 안내를 했지만 몇 번이나 여자랑 다녀서 결국 포기했어. 하네가 길 위에 여러 곳을 알려줬고 처음 내려가는 거라 쇼핑을 하기로 했어. 브루노는 책 사러 달려갔고 카이도 뭔가 사러 갔어. 그래서 하네와 릭이 레용에게 물건 사는 법을 알려줬어. 가게에 들어가서 레용은 마음에 드는 걸 골랐지만 돈 단위와 가격을 몰라서 하네가 가르쳐줬어. 아직 잘 이해 못해서 레용은 주인에게 돈을 건네 직접 거슬러 받았어. 레용은 자신이 쇼핑에 성공했다며 신났어. 릭과 레용은 할 일이 있어서 슬그머니 빠져나갔고 하네는 브루노와 함께 사러 갔어. 브루노는 가게 안 모든 책이 마음에 들었지만 예산이 한정돼 한 권만 고를 수 있었어. 고민 끝에 골랐고 둘이 카이를 찾으러 갔어. 공원에서 새에게 먹이 주는 걸 봤어. 하네도 새에게 먹이를 줬는데 거의 새한테 끌려갈 뻔했어. 릭이 배가 고파서 모두에게 소시지빵 먹자고 했어. 레용과 브루노는 식탁과 접시, 칼 없이 먹는 법을 몰랐어. 하네가 4명에게 먹는 법을 알려줬고 브루노는 좀 어렵다고 했지만 릭과 카이는 금방 적응했어. 저녁에 모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도둑이 할머니 가방을 훔쳤어. 할머니는 화내지 않고 도둑이 소년을 넘어뜨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겼어. 이 광경을 본 레용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카이가 쫓아가서 물건을 되찾았고 하네가 혼란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 했어. 할머니는 감사하며 카이에게 사탕한 봉지를 주었고 레용에게도 낯선 사람을 도와줘서 위로의 선물을 줬어.
두 병사가 와서 5 스승과 제자를 데리고 돌아갔어. 한해는 4명에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물었지만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만 기억했어. 한해는 웃음과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줬어. 나쁜 사람이 있어도 경찰이 신속히 상황을 해결했어. 이 도시는 예전 같지 않아. 네 형제,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뒤 평화를 가져왔고 백성들이 웃을 수 있게 했어. 따라가서 물건을 챙긴 후 하이네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행동할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감사하며 카이에게 사탕 한 봉지를 주었고 레용에게도 위로로 주었다. 레용은 낯선 사람을 도와 일어섰다. 두 병사는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하이네는 4명에게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물었지만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감명을 받았다. 하이네는 웃음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었다. 나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경찰이 신속히 행동해 상황을 해결했다. 이 도시는 예전과 달랐다. 내 형제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 이 도시는 평화를 얻었고 시민들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이네는 그들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랐다. 4명 모두 각자의 바람으로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궁으로 돌아와 레옹이 하이네에게 산책을 제안했지만 둘 다 계단만 돌았다. 수업실에 도착하자 레옹이 형제들에게 공부 끝났냐고 물었다. 4명 학생이 뭔가 숨기고 있어. 하이네가 문을 열고 보니 식탁이 있었다. 내 형제가 새 선생님 환영 파티를 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직접 요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선물했다. 자신이 아니고 외모만 하이네와 비슷한 사람도 하이네가 착각할 정도로 지나쳤다. 릭이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오늘 산 것들도 함께 주면서 밤에 한해는 내 형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편히 잘 수 있었어. 네 형제의 아버지, 즉 왕에 대해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빅터라고 불리며 18살에 즉위한 가장 젊은 왕이야. 그리고 뛰어난 재능으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그날 밤 하인 한 명이 한해를 찾아왔어. 빅터 왕이 반년 만에 돌아와 한해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다음날 아침 연회에 가보니 내 왕자가 모두 있었고 하인이 5명의 제자를 불러 함께 만나자고 했어. 네 형제가 아버지에게 인사했고 한해도 빅터 왕께 인사를 드렸어. 왕은 자식들을 만나 반가워했지. 다른 아버지들처럼 기뻐했지만 이제 빅터는 왕으로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 빅터는 내 형제의 시험지를 살펴봤는데 릭에 대해선 할 말이 없었지만 빅터는 그가 지루해서 대충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점수는 60점이었지. 하지만 론은 1등이었어. 빅터는 이렇게 가면 왕위를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빅터는 론에게 점수를 릭과 같게 만들라고 3위를 줬고 그렇지 않으면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겠다고 했어. 브루노는 이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론에게 필요한 일이었어. 론 자신도 너무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세 형제는 경쟁자라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어. 론은 왕위에 관심 없고 자신이 실망을 준 게 슬펐어. 한해는 이게 론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브루노는 동생에게 일어나서 3일간 훈련하라고 독려했고 자신이 도울 거라고 했지. 나머지 2명도 찬성했어. 이제 브루노는 론을 위해 뭔가 방법을 찾으려 했어. 릭은 적어도 론이 1 더하기 1이 몇인지 아는 걸 격려했지만 론의 반응이 이상해서 브루노가 물어봤어. 론이 답을 아는지 묻자 론은 3이라고 답했고 브루노는 동생이 그렇게 멍청할 리 없다고 믿지 않았어. 그래서 론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론은 11이라고 대답해서 브루노는 더 낙담했어. 하지만 손가락이 부족한 경우엔 막막했지. 릭은 론이 잘하는 걸 바탕으로 가르치자고 제안했어. 예를 들어 육상 같은 거. 릭은 브루노가 가르치는 걸 시도해보자고 했어. 론도 브루노를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브루노가 가르치면 론은 태도에만 집중하고 지식이나 말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 방법이 없어서 한해는 지난번처럼 문제를 다시 내고 론이 답을 외우게 하려 했는데 브루노가 릭을 한 대 때렸어. 부정행위는 안 된다고. 한해가 론에게 50개의 답 순서를 기억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한해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는 누군가를 불러 6조각짜리 케이크 한 접시를 가져오게 했어. 만약 각자 한 조각씩 먹으면 몇 조각이 남을까? 론은 바로 1이라고 답했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케이크를 예로 들면 더 쉬웠어. 론은 25라고 답했고 이렇게 가르칠 방법을 찾았어. 하루가 지나고 론은 점수가 15점으로 올랐어. 내일이 시험이었지.
한해는 제자들에게 먼저 쉬라고 했고 자신은 론을 처리하려 했어. 론은 자신이 못할 거라 생각해 낙담했고 왕에게 미움받을까 걱정했지만 한해는 계속하길 원했어. 둘은 아침까지 공부했고 빅터를 만나 시험을 봤어. 모두가 지켜봤지. 시간이 끝나고 빅터가 한해가 채점한 시험지를 봤는데 59점으로 60점 미만이었어. 원래라면 론은 권리를 박탈당했어. 하지만 빅터는 한해 방식대로 1점을 더해줬어. 이름도 제대로 썼으니까. 모두 기뻐했어. 론이 권리를 잃지 않아서 빅터는 론에게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고 론은 아버지에게 약속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한해에게도 약속하길 원했어. 한해도 그 약속에 응답했어.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빅터도 기뻤어. 그날 밤 한해는 빅터와 술 몇 잔을 마셨어. 빅터는 한해가 론을 도운 걸 기뻐했지만 한해는 빅터에게 과거는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약속을 상기시켰어. 오늘 한해는 책을 조금 사러 시내에 나갔고 카페에서 쉬고 있었어. 그런데 웨이터가 릭이라 놀랐어. 하지만 웨이터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고 외모만 비슷하다고 했어. 한해도 착각인 줄 알고 넘어갔어. 하이네가 여기 있어 들키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미움받을까봐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릭은 자신이 아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들킬까봐 일부러 피했다고 하이네가 눈치채자 릭은 매니저에게 교체를 부탁했지만 매니저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곳 규칙이었다. 주인이 오늘 릭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침 술집에서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싸우며 거리봉이 여자에게 떨어질 뻔했다. 릭이 가게에서 두 사람이 술 마시다가 실수로 싸우기 시작했어. 그들이 거리대에 걸린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릭이 그걸 받아줬고 잊지 않고 상대방에게 농담도 했어. 그 후에 그 두 사람 문제도 해결해주고 완벽하게 점수를 딴 거야. 결국 둘 다 화해했고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 두 사람 모두 네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감명받았어. 그는 집에 가면서 편지를 남겼어. 릭에게 돌아오면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마침 빅터의 명령을 받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릭을 데려갔어. 두 사람은 학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릭이 이미 데려가진 걸 보고 서둘러 빅터의 사무실로 갔어. 빅터는 백작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릭에 대해 실망했어. 그는 릭이 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두 사람은 릭이 전혀 놀지 않고 진지하게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빅터는 막내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어. 릭은 처음에는 놀았던 게 맞다고 했어. 웨이터가 되면 여자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거든. 하지만 처음엔 모든 게 엉망이었고 계속 실수했어. 그래도 모두가 열심히 가르쳐줬고 점점 릭도 이 일이 재미있어져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빅터는 허락하지 않았어. 신분이 드러나면 릭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자신이 제때 개입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거든. 릭은 빅터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 아플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막내라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없었거든. 릭은 아버지가 왕가의 명예만 지키려 할 뿐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도망치듯 가게로 와서 자립하려고 했어. 그때 빅터와 두 사람이 릭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 마침 사장님이 나타나서 빅터는 자신이 릭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여기서 몇 시간 일하며 릭을 더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 릭은 막으려 했지만 빅터의 눈앞에서 사장님도 마음이 약해졌어. 사장님은 빅터 대신 멋진 옷을 입혀줬고 빅터는 두 사람 의견을 물었지만 그는 두 부자의 고집센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 조용히 앉아 과제를 준비했어. 그는 릭 설득을 빅터에게 맡겼어. 두 부자가 너무 닮아서 가족 문제라 두 사람은 밖에 있는 게 낫다고 했거든. 빅터는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릭은 빅터가 어디서 실패할지 보려고만 했어. 하지만 손님 응대와 서빙은 빅터가 모두 잘했어. 외국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빅터가 외국어로 해결해줬고 잘생긴 외모와 깊은 지식 덕분에 빅터는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어 할 정도였어. 사장님도 빅터의 일하는 방식을 좋아했어. 릭은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믿지 못했어. 일 끝나고 사장님이 빅터에게 다음에 또 와서 일하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어. 두 부자는 밖으로 나가 간판을 모았어. 빅터는 릭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데려가려 했지만 이제는 릭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어. 계속할지 그만둘지. 릭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 이번 일을 통해 릭도 빅터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어. 하지만 빅터는 릭이 잠든 후에도 와서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보물을 항상 지켜봤어. 그 행복에 울었지. 그때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 그는 매주 여기 와서 릭을 응원하고 보호할 거라고 했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군인들이 와서 데려갈 거야. 두 사람과 릭은 남았고 두 사람은 릭이 가장 신비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가장 평범한 사람임을 알게 됐어. 백작은 구석에 숨어 그가 빅터의 후계자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었어. 며칠 후 두 사람은 네 왕자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토론하길 원했어. 예를 들어 보석 가게가 어려워서 국가에 돈을 빌려야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 릭은 재빨리 빌려주라고 답했지만 법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그 의견은 기각됐어. 리옹은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금씩 모으자고 제안했어. 설득력이 약했지만 빅터가 와서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는 리옹에게 그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게 했어. 리옹은 칭찬받았고 남동생은 백작 이름으로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의 목적은 빅터가 후계자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동생은 내 왕자가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도록 원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보석 가게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그들은 뭐라고 빨리 대답하길 빌려준다고 하지만 법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 금지되어 있어. 돈을 빌리는 건 안 되니까 이 의견은 폐기하고 리옹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각자 조금씩 도와주자고 제안했어. 그러면 점점 모이면 충분하겠지.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 빅터가 와서 이 방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는 그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해서 리옹에게 그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리옹은 칭찬받았어. 브루노는 약간 서운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런 왕이 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맏형이야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집에는 6형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5명을 알았고 맏형은 재능이 있어서 따로 과외를 받지 않았어. 맏형을 뛰어넘고 싶어서 브루노는 무작정 공부에 몰두했지. 그런데 지금 브루노는 리옹을 질투하고 있어. 동생도 맏형처럼 천재일까봐 걱정돼서 브루노가 고민하는 걸 보고 한해가 한번 물어봤어. 브루노는 별일 없다고 했지만 한해는 브루노가 곧 발표할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 논문은 꽤 어려워서 브루노는 한해의 두 선배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했어. 한해 형은 브루노가 이전 발표를 반복할 뿐 새롭거나 중요한 내용이 없고 맞춤법도 엉망이라고 지적했어. 그래서 한해가 전부 표시를 해줬지. 한해는 브루노가 뭔가 걱정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브루노는 말하고 싶지 않아 했어. 한해도 강요하지 않았고 한해는 브루노에게 나라를 위해 바꾸고 싶은 점에 대한 논문을 쓰라고 요구했어. 그리고 2주 안에 제대로 못하면 더 이상 제자로 보지 않겠다고 했지. 동기부여가 생긴 브루노는 훨씬 의욕적으로 변했어. 방에 앉아 밤새도록 논문을 쓰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썼어. 그래서 자주 책상에서 잠들기도 했지. 발표 당일 레옹도 아버지께 보고서를 제출했고 브루노는 한해에게 제출했어. 브루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 한해 형은 브루노가 제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논문으로 대학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브루노는 대학에 가서 발표를 시작했어. 곧 모두가 우르르 박수를 쳐주었고 브루노는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어.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브루노에게 자기 학교에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지. 바로 그때 브루노의 세 번째 우상이자 교수님이 나타났어. 교수님은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고 브루노를 식사에 초대했어. 교수님은 브루노에게 왕위를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학자가 되자고 제안했어. 한편 한해는 브루노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마차가 도착하는 걸 보고 그 뒤에 조슨이라는 남작이 나타나 자신이 1등 황태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했어. 한해는 조슨에게 브루노의 만남에 대해 들었어. 그날 밤 브루노는 교수님의 제안을 고민했어. 교수님은 브루노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 형님이 가장 유망하다고 했어. 교수님은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고 떠나기 전까지 기다렸지. 브루노는 여전히 망설였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나가다 빅터가 레옹의 보고서를 칭찬하는 걸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브루노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 답을 내리기 어려웠지. 한해가 브루노가 산책하는 곳으로 찾아갔어. 브루노가 고민을 털어놓자 한해는 브루노가 학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한해는 네 형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브루노가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랐어. 나중에 병들어 누워서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브루노는 마음이 정리되어 교수님을 찾아가 자신이 교수님의 학교에 가겠지만 좀 더 성숙해진 후라고 말했어. 브루노의 꿈은 왕이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든 없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 교수님은 브루노의 결심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어. 교수님은 시간이 나면 언제든 놀러오라고 했고 그 후 떠났어. 한 해도 나타나 브루노의 결심에 감명을 받고 함께 왕위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어. 로슨이라는 인물이 브루노가 왕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 해를 제거하려 했어. 그는 한 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사람을 보냈어. 어느 날 밤 카이가 한 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브루노와 레옹도 와서 한 해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 형들이 다 모여있는 걸 보고 넬리도 따라 들어왔어. 릭은 지금 브루노가 예쁜 여자와 평범한 여자 중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해했어. 브루노는 릭에게 자러 가라고 했어. 세상을 지키려면 여자들을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한 해는 브루노의 고민을 듣고 싶어 했어. 브루노는 숨기지 않고 빅터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길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어. 사실 네 형제 모두 문제가 있어. 릭은 너무 경솔하고 브루노는 왕이 될 자신감이 부족해. 레옹은 성격에는 문제 없지만 큰 문제가 있어. 카이는 집안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하인들과 경비원들과는 소통에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길을 갈 때 경비원들이 카이를 비웃으면 마치 때리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봐. 하인들에게는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을 욕하는 얼굴을 하고 있어. 카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 카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까봐 두려워해.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수 없었고 점점 더 침묵할수록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두뇌가 카이를 데리고 의사소통 실습을 하러 갈 거라고 더 무서워했다. 다음날 아침 세 형제가 카이를 데리고 갔고 여자아이는 집 강아지가 그림을 망가뜨려서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아이가 화가 나자 세 형제는 동물원이 꽤 멀고 가기 귀찮다고 했지만 카이는 동생을 걱정해 눈물을 흘렸고 결국 모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갔다. 두뇌는 이 생각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로 카이는 웃는 연습을 해야 했다. 두뇌가 웃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너무 못해서 레온이 대신 웃었다. 도착하자 두뇌는 카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보고 웃으라고 했지만 카이가 웃자 오히려 더 무서워 보였다. 그 후 모두가 타조를 보고 곰도 봤다. 레온은 곰이 인형처럼 깊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아엘은 무서워했다. 카이는 여동생을 달래며 모두와 함께 동물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 모두가 동물들에 둘러싸여 즐거웠지만 브루노와 한해는 제외였다. 카이는 양떼 한가운데 누워있었고 한해는 카이가 동물에게 줄 먹이를 더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러 가길 원했다. 카이는 땀을 흘리며 다가갔다. 다가갔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도가 토끼에게 물려 아프다고 하자 카이는 모두와 함께 돌아갔다. 아도는 자신이 강아지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던 걸 깨닫고 강아지와 화해했다. 이제 카이와 계속 진행했다. 두뇌는 카이에게 궁전 하인들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해보라고 했다. 여자 꼬시기용으로 자주 쓰는 몇 마디 문장도 괜찮다고 했다. 카이는 두 하인에게 말을 걸었고 자신감 있게 몇 마디를 말했다. 하인들은 약간 무서워하며 먼저 도망쳤다. 한 명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기에 카이가 도와줬다. 그 후 카이는 궁전 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군인들에게 오해를 받았다. 카이는 모두를 더 이상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잔디밭에 누웠다. 하인이 와서 담요를 덮어주고 차 한 잔을 건넸다. 무서워서 하인은 다시 도망갔다. 두뇌가 와서 카이는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지만 두려워서 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와 감사 인사를 하면 상대가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카이를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후 방에 돌아가니 하인이 침대 시트를 갈아주러 왔다. 카이는 조심스럽게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인은 카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카이는 두뇌와 세 형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빅터의 아이디어로 아델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 가져왔다. 이 부분은 두뇌가 직접 그렸다. 그는 그림 구석에 그을음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고 촛불이 넘어졌다고 의심했다. 강아지가 촛불을 밀었지 그림을 망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카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빅터가 두뇌와 함께 부르러 불렀다. 브루노는 이미 와 있었고 빅터는 위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작년 두 형제가 군사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교사를 협박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맞았다. 하지만 그 악몽은 카이가 한 학생을 때쳐 다치게 하면서 끝났다. 기자는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썼고 두 형제는 정학당했으며 다친 학생은 퇴학당하고 압박을 받았다. 브루노는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빅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표현의 자유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이는 실제로 사람을 때렸다. 두뇌는 그 사건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 입학할 때 카이가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브루노가 여러 번 다친 걸 발견했다. 브루노는 검술 연습 중 다쳤다고 했지만 어느 날 카이가 오래 기다리다 찾아가 보니 동생이 맞고 있었다. 참지 못한 카이는 그 사람을 때렸고 정학당했다. 맞은 학생은 퇴학당했고 학교는 레온과 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루노도 학교를 그만뒀다. 빅터는 기자에게 항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카이는 이제 궁전 안팎에서 떠도는 소문을 견뎌야 한다. 빅터는 잠시 참으라고 했다. 한 해도 부패자가 궁전에 몰래 들어왔다는 기사를 읽었다. 밖에 나가려던 카이는 그 학생을 만나 대면하기로 했다. 카이는 그 학생이 뭐든 해도 괜찮다고 했고 자신은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 두뇌는 중재자로 함께 가기로 했다. 가까운 하인들은 모두 카이를 신뢰했고 카이는 웃으며 고마워했다. 입은 예쁘지만 눈빛은 무서웠다. 브루노는 이것이 카이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고 알려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동생이 맞는 걸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카이가 그 녀석을 때렸고 그 때문에 정학당했어. 반면 그 녀석은 퇴학당했어. 학교는 리온과 릭을 받아주지 않았고 브루노도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 빅터는 항의서를 신문사에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카이는 지금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견뎌야 해. 하지만 빅터는 그가 잠시 참기를 원했고 한 해도 부패한 자가 궁전에 몰래 들어갔다는 기사를 읽었어. 밖에 나가서 카이는 그 학생을 만나 대면하려 했고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며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했어. 두 사람은 중재자처럼 함께 가기로 했고 신하들은 모두 카이를 믿었어. 그래서 그는 웃으며 고마워했지만 입술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무서웠어. 브루노가 그들에게 이게 카이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고 알려줘서 이해해달라고 했어. 도착했을 때 한해와 한 병사가 먼저 들어갔고 그 학생은 카이가 대면하러 온 걸 듣고 타협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한해가 카이를 부르러 갔을 때 그 병사는 이미 어떤 조직에 붙잡혔어. 그래서 카이와 한해가 돌아왔을 때 그 학생은 병사가 먼저 들어갔다고 말했어. 안으로 들어가자 3명이 앉아 대화했지. 그 학생은 자신이 브루노를 때린 이유가 왕족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했어. 브루노가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선생님들도 둘만 가르치느라 다른 걸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가 사과하려 했는데 카이가 화해하려고 악수하려 하자 그가 총을 꺼내고 부하들도 나타났어. 그리고 모두를 묶었고 카이와 병사 한 명은 술창고에 던져졌어. 그 녀석은 3명을 이용해 협박하려 했어. 학교에서 쫓겨난 뒤 가족에게도 쫓겨났거든. 사진 찍을 때 셋 다 장난쳐서 협박해 겁먹게 하려 했는데 카이를 협박할 때도 얼굴은 평온했어. 그런데 그가 하이를 협박하자 카이가 참지 못하고 사슬을 끊었어. 하지만 폭력 금지 약속을 떠올려 멈췄지. 그 녀석이 카이를 공격하려 하자 하이는 사슬을 풀고 막은 뒤 그 녀석을 다시 묶었어. 셋이 돌아가려는데 부하들이 몰려왔고 하이는 병사에게 카이를 부탁하며 자신을 증명했어. 지식, 체육, 전투기술 모두 뛰어났고 혼자서 적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공격도 피했어. 붙잡힌 병사도 돌아왔고 지원군도 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하이는 그들을 경찰에 넘기자고 했고 카이는 그 녀석을 궁정경비로 초대해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서 카이는 그의 지식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 그 녀석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 며칠 후 기사가 정확히 수정됐고 하이는 우연히 바로손을 만났어. 그가 하이의 과거를 알고 싶어 했지만 거절하자 바로손이 안아 데려갔어. 바로손은 하이를 궁전으로 데려가며 왕자들이 하이가 온 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하이는 바로손이 모든 사건의 배우임을 알았지. 전부터 렉을 움직이고 교수님을 이용해 브루노를 포기하게 한 것도 바로손이었어. 이번 카이 사건은 확실하지 않지만 바로손은 모든 걸 부인하며 궁전 부패 기사에 집중하자고 했어. 마침 궁전에 도착해 하이가 내리자 레온을 만났어. 레온이 무언가 묻자 조슨이 하이의 정체를 알았다고 했어.
하이가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조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고 하이는 침착하게 레온을 안으로 불렀어. 하지만 레온은 조슨이 말한 걸 더 알고 싶어 따라갔지. 하이는 뒤로 돌아 레온에게 물었지만 레온은 말없이 도망쳤고 하이는 쫓았어. 레온은 하이가 교회에서 가르친 걸 알고 싶어 했어. 하이는 자원에서 교회에서 가르친 게 사실이라고 말했고 레온은 하이에게 숙제를 보여주려 했어. 하이가 발전하고 미움을 버린 걸 보여주려는 거였지. 하이는 기뻐했어. 다음은 브루노였어. 몇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델과 아이들이 와서 브루노에 대해 물었어. 브루노가 뭘 하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했지만 사생활을 밝히지 않아 아이들이 실망했어. 하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냐고 말했고 브루노는 조언을 받아 아이들에게 더 마음을 열었어. 다음은 카이였어. 군사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말하지 못했대. 다시 돌아가 친구도 사귀고 대화법도 배우고 싶다고 했지. 하이는 빅터를 설득하라고 조언했어. 왕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 마지막은 렉이었어. 카페에서 렉을 만나 일 덕분에 사회 현실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 하이는 렉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라고 격려했어. 렉은 작별 인사처럼 말했지. 다음날 아침 네 형제가 모여 하이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어. 레온이 바로손에게 들은 걸 바탕으로 4명 모두 아직 잘 몰라서 하이 방에 몰래 들어가려 했는데 하이가 방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하이가 자료를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당당히 들어갔고 방이 너무 어지러워 놀랐어. 하이가 바빠서 수업 준비하느라 그렇다고 하자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 왕이 되고 싶다면 용기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 릭은 카페에서 릭을 만났어. 이 일을 통해 릭은 사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한 해는 그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길 바랐어. 다음 날 아침 네 형제가 모여 한 해의 과거에 대해 리옹이 로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논의했어. 4명 모두 아직 너무 모호해서 한 해 방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 한 해가 방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4명이 문을 열려던 순간 한 해가 자료로 쓸 짐을 한가득 들고 와서 4명은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 한 해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놀랐고 이유를 들으니 발표 준비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 네 형제는 한 해 방을 정리해주기로 했고 브루노가 계획서를 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일단 대충 치우고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했어. 한 해는 4명 모두 자기 개인 상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4명은 그 상자가 비밀을 밝힐 열쇠라고 생각해서 열려고 했지만 건드리면 한 해가 눈치챌 테니 리옹에게 한 해가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했어. 릭이 손을 대자 한 해가 바로 알아차려서 릭은 목이 말랐다고 변명했어. 그리고 두뇌에게 물을 가지러 가달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차도 우려줄 수 있냐고 하자 레온이 네가 과자를 가지러 가달라고 부탁했어. 네가 네 형제 모두가 조용히 해주길 원했지. 레온은 몰래 상자를 열었는데 한 해가 막지 못했어. 그 안에는 네 형제가 한 해에게 준 선물들과 예전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었어. 모든 학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네 형제도 마찬가지야. 각자 개성이 있어서 네 명 모두 한 해에게 정말 소중해. 네가 네 명을 가르치는 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 장난친 벌로 더 많은 숙제를 준비할 거야. 4명은 계속 청소를 했고 두뇌는 K에게 도서관에 책 몇 권을 반납해달라고 부탁했어. 레온이 재빠르게 대신 받아서 신나게 뛰어갔어. 딱 그때 하녀가 차를 가져오다가 레온과 부딪혔고 그 낙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 방이 더 어질러졌어. 두뇌는 네 형제를 도와 청소하려 했지만 그들은 네가 참여하는 걸 원치 않고 스스로 하려 했어. 네 명은 두뇌를 작업 책상으로 밀어내고 함께 청소했어. 해질 무렵 4명은 청소를 마쳤고 두뇌는 보상으로 차와 과자를 준비했어. 그들은 두뇌가 예전에 범죄자가 궁전에 몰래 들어갔다는 신문기사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들은 그게 헛소문이라 생각했어. 범죄자가 여기 들어오면 도망칠 수 없으니까. 2명은 아버지가 증거 없이 무언가를 믿지 말라고 했어. 만약 그 범죄자가 내라면 어쩌냐고. 2명은 그게 헛소문이라 생각했고 한 해는 농담이라며 자신이 범죄자일 리 없다고 했어. 다음날 한 해는 그 신문 내용을 네 형제에게 숙제로 내줬어. 이 소문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되고 만약 왕이 되어 이런 소문을 무시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숙제는 4명이 거리로 나가 이 신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었어. 카이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을 찾고 싶어 했는데
신문에는 이름이 없었어. 하지만 그 기사를 수정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만나러 가기로 했지. 하루가 끝날 무렵 카이는 작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 그 사람은 그 기사 쓴 후 사라졌고 지금은 어디서 찾을지 모른대. 레오는 여전히 가볍게 여기지만 브루노는 의심스러워서 작가를 찾고 싶어 했어. 내 형제는 다음날 하루 종일 작가를 찾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었어. 그런데 레온이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시청 로비에 몇 번 나타났대. 그들은 그 사람을 잡았고 그가 떠날 때 네 명이 협박하자 그가 고백했어. 자신은 얼굴을 보지 못한 미스터리한 누군가에게 초대받아 기사를 썼다고. 그 사람은 빅터 왕이 즉위하기 전 추수감사절 행사에 범죄자가 있었다고 썼고 그 범죄자가 지금 궁전에 몰래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그가 조사했을 때 아무 정보도 없어서 이게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어. 내 형제는 궁전기록 보관소에 들어가 추수감사절 범죄자 명단을 찾았고 브루노가 우연히 두네의 이름을 발견했어. 두네는 납치 및 왕자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지. 그 사건은 빅터가 즉위하기 전 일어났고 그 왕자는 바로 빅터였어. 과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네 형제는 다시 모여 고민했어. 네 명은 두네가 진범이라고 확신했어. 두네는 네 명에게 조사 임무를 맡기고 네 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했으니까. 두네가 찾으라고 한 범죄자가 바로 자신이라서 네 명은 두네를 찾으러 갔지만 방에 없었어. 네 명은 빅터가 돌아온 걸 알고 아버지에게 물으러 갔지만 빅터는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러다 빅터의 조수가 두네가 보낸 편지를 가져오자 빅터가 네 명에게 이야기해줬어. 빅터는 예전에 자주 몰래 도시로 나가 시민들의 삶을 관찰했대. 그때 도둑에게 시계를 도난당했고 빅터가 쫓았지만 잡지 못했지. 한 해가 아이들에게 빅터의 물건을 돌려주라고 했고 한 해는 빅터가 돌아가길 원했지만 빅터는 한 해를 따라갔어. 한 해는 고아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끌며 범죄를 엄격히 금지했어. 두네는 빅터가 배고파 보여서 사과를 줬는데 빅터는 한 입 베어 물고 근처 여자아이에게 줬어. 예전에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내 형제가 다시 모여 서로 생각했어. 네 명 모두 한 해가 진범임을 확신했어. 한 해가 네 명에게 조사 임무를 맡기고 네 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했기 때문이야. 한 해가 찾으라고 한 범인은 마청이었고 네 명은 한 해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방에 없었어. 빅터가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빅터는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 그러나 빅터의 조수가 한 해가 보낸 편지를 가져오자 빅터는 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빅터는 예전에 도시로 몰래 나가서 시민들의 삶을 관찰했는데 그때 시계가 도둑 맞았고 빅터가 쫓았지만 잡지 못했어. 한 해가 아이들에게 빅터의 물건을 돌려주라고 했고 한 해는 빅터가 돌아가길 원했지만 빅터는 한 해를 따라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 한 해는 이 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했어. 한 해는 빅터가 배고파 보여 그에게 사과 하나를 줬지만 빅터는 한 입 베어 물고 근처 소녀에게 줬어. 며칠 동안 빅터는 계속 궁을 몰래 빠져나갔어. 두네를 도우러 간 그는 두네에게 아이들을 돌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현실을 목격한 빅터는 스스로 약속했다.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리고 두네는 점점 빅터가 가진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빅터는 자신의 금시계를 두네에게 바꿔주어 아이들을 돌볼 돈을 주었다. 며칠 후 궁전에서는 빅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납치당한 줄 알고 군대를 보냈다. 두 사람이 발견되고 군인들이 쫓아왔는데 빅터의 시계가 떨어져서 군인들은 두네가 빅터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총을 꺼내 빅터에게 멈추라고 위협했지만 빅터가 두네를 막아서 줬어. 군인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한 해에게 빅터를 방패로 쓰라고 했어. 두네는 화가 나서 그들을 공격했는데 빅터가 멈추라고 외쳤고 하! 네가 잡혔어. 감옥 안에서 두네는 빅터의 안전만을 기도했어. 빅터가 회복한 후 두네를 구하러 왔고 왕에게 설명해서 한 해는 사면받았어. 1년 후 빅터가 즉위하고 한 해를 위해 교회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어. 글도 몰랐던 고아였던 한 해는 지금처럼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어. 빅터와 한 해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한 해는 궁을 떠날 거야. 지금 한 해는 이미 떠나 왕실 가정교사를 사임했어. 한 해는 왕자들이 범죄자에게 교육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사임했어.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라
빅터는 아이들이 잘 준비하길 바랐어. 그날 밤 4명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두뇌의 교실로 찾아갔어. 두뇌는 4명이 빅터가 오해를 이야기했다고 들었어. 하지만 두뇌는 4명이 왕으로서 생각하고 감정을 제쳐두길 원했어. 만약 범죄자가 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릭에게 솔직히 대답하라고 했어. 릭은 그 범죄자를 쫓아낼 거라고 했어. 두뇌의 원래 목적은 그들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는 거였어. 왕은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했어. 레오는 멍청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알고 상상력이 뛰어나 좋은 왕이 될 거야. 릭은 겸손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며 잘 듣는 사람이라면 좋은 나라를 만들 거야. 브루노는 지식이 풍부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뛰어나 공정한 나라를 만들 거야. 마지막으로 카이는 이타적인 마음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 왕이 된다면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거야. 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났고 그날 오후 한해는 공식적으로 궁을 떠났어. 저녁에 빅터가 내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 빅터는 4명 모두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새 가정교사가 백작존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알려줬어. 빅터는 4명이 새 가정교사와 잘 지내길 바랐지만 4명 모두 두 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의회가 교사를 결정하지 못해 4명이 먼저 의견을 내고 두뇌가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어. 왕실 가정교사는 왕자들이 왕위에 맞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4명은 자신들이 충분히 성장했음을 증명하면 의회가 동의할 거라 믿었어. 함께 연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의회를 설득했어. 빅터도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기뻤어. 두뇌는 교회로 돌아갔고 빅터는 두뇌에게 인사하며 오늘 오후 새 가정교사 선정을 위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 우리 네 왕자는 뭔가 계획 중이야. 한해는 빅터에게 4명이 멍청한 짓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지만 빅터는 막지 않을 거야. 원한다면 한이가 회의에 와서 볼 수 있다고 했어. 그때 로젠이 의회가 마음에 들어 하는 후보를 추천해 바로 선정하려 했어. 네 왕자는 교사 추천 권한이 없어 소개만 하러 왔지만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들은 두뇌를 돌려보내려 했어. 하지만 조슨이 두디가 범죄자였던 과거와 학위가 없다는 걸 폭로해 의회가 더 불만을 품었어. 리명은 과거에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반박했어. 지금은 미래 후계자로서 생각하는 거지.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4명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나라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어. 발표는 충분히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고 빅터는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두뇌는 교회로 돌아갔다. 빅터는 두뇌에게 인사하며 오늘 오후에 새 가정교사를 뽑는 회의가 있을 거라고 알렸다. 우리 네 왕자님들이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다. 두뇌는 빅터에게 4명이 멍청한 짓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지만 빅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만약 원한다면 두뇌가 회의에 와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로젠이 한 사람을 추천했고 위원회는 모두 만족하는 듯해 바로 선출하려 했다. 하지만 네 왕자는 가르칠 사람을 추천할 권리가 없어서 그저 그 사람을 소개하러 왔을 뿐이었다. 그래도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었다. 위원회는 두뇌를 추천했지만 조슨이라는 자가 두뇌의 과거범죄 경력과 무자격을 폭로해 위원회는 더욱 분노했다. 그러나 4명은 반박했다. 누구나 과거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린 시절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후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4명은 두뇌가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을 인용하며 그것이 자신들이 왕이 되었을 때 목표라고 선언했다. 두뇌 덕분에 그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들의 연설은 장남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고 두뇌도 그 말을 듣고 감동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빅터는 장남과 백작 로슨을 다시 만났다. 장남은 네 동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놀랐다. 투표 시간이 되어 빅터가 다시 들어갔고 장남은 조슨이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어 했다. 다음날 가정교사. 왕실에서 와서 내 형제를 가르쳤어. 모두 기뻐하며 하 선생님의 복귀를 환영했어.